네, 이번 시간은 107회 2급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3과목 무역실무 5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 무역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네 가지 성립 요건. 자,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적으로 그 성립 요건들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진정한 의사표시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 당사자가 뭐 협박을 했다거나 강압을 했다거나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조폭 같은 분들이 데려다가 이렇게 한 시간 몇 시간 동안 고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게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약인이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요 영미법 계열에서 나오는 건데요. 전 세계 국가들의 법 체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미법 체계하고 대륙법 체계 이렇게 나눠둘 수 있는데요. 옛날에 유럽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대륙에 있는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와 섬나라인 영국이 갖고 있는 법 체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라든가 그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 국가들은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인이라는 개념은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주고받는 어떤 대가를 의미해요. 영미법에서는 대륙법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요. 영미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경제적인 법률적인 어떤 가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약인이 없으면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약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약인이라고 하는 거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약인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계약상에서 주고받는 어떤 가치, 경제적 가치 또는 법률적 가치가 있는 어떤 대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과정에 법률적인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당사자의 행위 능력, capacity of the parties,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8살짜리 꼬마애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미성년자인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스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떤 법률적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요. 자, 당사자의 행위 능력도 역시 필요로 한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52번 보겠습니다. 아래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환 리스크의 외부적 기법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환 리스크라고 하는 건 내가 계약을 이때 체결했어요. 100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100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 달러당 1,000원이었다. 근데 3개월 후에는 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을 우리가 환 리스크라고 하고, 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법에 외부적 기법과 내부적 기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부적 기법은 그 회사 안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해칭 수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 날짜와 대금 지급받는 날짜를 최대한 맞춘다.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원화로 거래를 한다,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내부적 방법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 기법, 주로 외부의 어떤 금융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런 환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 우리가 리스크를 해칭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이 외부적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장래, 특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한 환율 변동 리스크 또는 금리 변동 리스크도 포함한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100달러를
100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받기로 했거든요. 계약을 하나 체결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원화로 이 금액을 100달러를 뭐 어떤 기준 가격 뭐 10만 원하고 바꾸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는 겁니다. 통화를 나중에 바꾸기로 뭐 대출을 받은 걸 나중에 뭐 달러로 대출 받은 걸 원화의 금액으로 갚기로 하고 그 통화들을 두 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보시면 currency swap,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법을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utures 이거는 선물 거래를 얘기해요. 선물 거래. 그다음에 forward transaction 하면 선도 거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는 선물은 주로 장내 시장에서 어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선도 거래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절차 뭐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좀 자유로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이라는 거, 뭐 파생 상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옵션 거래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요사이 그 전에 안 나오던 이런 환율 관련된 환희용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중량의 표시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공란에 들어갈 중량 단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중량을 표시하는 중량톤. 자, 톤은 중량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롱톤 줄여서 LT 이렇게 쓰고요. 숏톤이라는 게 있고요. ST. 그다음에 메트릭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M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밑에 설명이 바로 나오니까 그냥 갈게요. 미국계에서 미국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톤을 우리가 숏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 숏톤은 2,000파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운드 1파운드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0 몇 그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파운드가 조금 넘어야 1kg가 됩니다. 아무튼 2,000파운드를 1톤으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00kg이 조금 안 됩니다. 907kg, 뭐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계에서는 롱톤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2,240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톤을 잡아요. 그래서 이걸 롱톤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럽계에서 사용하는 메트릭 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메트릭 톤이에요. 1,000kg.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톤의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미국이 숏톤이고 영국이 롱톤이다.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미국 사람들이 조금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2,000파운드에 그냥 맞춰버렸다. 그래서 1,000kg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유럽계고 참고로 이걸 프렌치 톤이라고도 합니다. 프렌치 톤이라고도 하고 MT 이렇게 써 있으면 메트릭 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0kg.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자, 54번 볼게요. 다음 공란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돼 있고요. 자, 선적 시기와 관련한 계약 조항에 on or about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신용장 통역 규칙상 그 해석은 기재된 날짜를 포함하여 전후 5일 이내에 선적이 허용된다. 우리 영어로 된 문제에서도 이거 살펴봤습니다. 그 기준된 날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고 양 끝 날짜를 포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3번 답이고요. 55번 보겠습니다. 화인의 종류 중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기 위하여 외장에 특정 기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 약자를 삽입하는 것은 돼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박스 옆면에서 봤을 때 보통 가운데 가장 크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이나 뭐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자기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수화인의 회사 이름을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자 같은 걸 그 옆에다 적으면 이걸 보조화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목적항 같은 것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이런 것도 적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의 표시들. 프레저 잘 깨지는 물건이다. 예, 이런 표시가 있는 것. 박스를 위쪽으로 세워놔라.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노훅 뭐 이런 거 써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갈고리로 찍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요 this side up.
그다음에 여기에 주화인 다시 표시가 되어 있고요. gross weight 해가지고 중량 같은 것도 바깥에다 표시하고요. 카춘 넘버 해서 예, first, fifth 해갖고 5개의 박스 중에 이게 첫 번째 박스다. 전체는 5개 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화인들을 표시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예, 그 특정 기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 약자를 삽입하는 거 우리가 이걸 주화인, 메인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볼게요. 신용장의 종류 중 일반 고객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화환 신용장을 개설받고자 할 때,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미국 내의 은행으로부터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또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신용장 개설 시에 개설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해서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 한국에 내가 거래하던 A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내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은행에 채권 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 그래서 그 신용장의 형태로서 어떤 보증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자, 보증을 신용장의 형태로 해주는 것 보증 신용장이라고 바로 찾아주면 되겠죠. Standby Letter of Credit. 자, 이 보증 신용장의 역할을 Demand Guarantee. 디맨드 개런티 같은 청구 보증 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신용장, 선대 신용장, 상환 신용장 전부 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보증 신용장도 바로 골라낼 수 있겠죠. 자, 확인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확인은행이 확약을 추가한 확인은행이 있는 신용장을 얘기하고요. Red Close Credit 선대 신용장이라는 건 일부 또는 전부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허용해 준 신용장을 말하죠. 그래서 선대 신용장, 전대 신용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Red Close 또는 패킹 크레딧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신용장이라는 건 이건 몰라도 되실 것 같아요. Nominated Bank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부터 나중에 그 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아야 되는데 상환 신용장이라는 건 바로 직접 그 은행으로부터 그 은행의 계좌로부터 돈을 빼내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상환은행을 따로 두어서 상환받는 신용장을 상환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57번 볼게요.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공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신용장의 개설 요청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의 권리와 이득을 누리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개설되나요? 네, 수익자를 위해서 개설되죠. 그의 매매계약상 그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 되지요. 매도인이 되고 환어음 거래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죠. 환어음 발행인. 이렇게 해서 1번 조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58번 볼게요. 인코텀스 2010상의 FOB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지정해 주고요. 운임도 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죠. 자, 그렇게 지정해 준 선박에 매도인이 본선 적재하여서 인도를 완료하는 것. 그 이후로의 위험과 비용은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1번에 매수인은 선박명, 선적항, 인도 시기 등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요? 매수인이. 왜냐하면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박을 보내는지 그 선박이 어느 항구로 들어오는지 그 선박의 입항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매도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인도를 할 수가 없지요. 자, 이번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 본선의 난관을 통과한 때 이전된다가 아니라 본선 적재가 완료된 때에
이전된다. 본선상에 안전하게 적재를 해주면 그때가 인도가 완료되는 시기죠. 본선의 난간이라는 말은 인코텀스 2010 이전에 인코텀스 2000에서 얘기하던 내용입니다. 2010으로 넘어오면서 본선 난간이라는 말은 다 없어졌어요. 참고로만 보십시오. 본선 난간이라고 하는 건 배 양 끝에 있는 이 레일 같이 생긴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면은 끝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I'm king of the world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끝에 매달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인코텀스 2000에서는 위험의 이전 시기가 이 본선 난간, 물품이 본선 난간을 크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이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적인 운송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본선의 적재가 완료된 때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수출 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은 수출 통관, 매수인은 수입 통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 엑스웍스하고 DDP만 있었죠. 엑스웍스에서는 매수인이 모든 통관 과정을 다 처리하고 DDP에서는 매도인이 모든 통관 과정을 다 처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자, 네 번째,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에, 그러니까 지정된 선적항, 부산항, 인천항 이런 데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에다가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 부담한다. 위험도 여기까지 부담해야 되지만 비용도 적재 시까지의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죠. 자, FOB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정약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자, 승낙은 원칙적으로 매도인든 매수인이든 간에 청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경상의 원칙이다. 경상이라는 게 거울경자입니다. 거울에 비친 상과 똑같아야 된다. 완전 반사하듯이 청약의 내용 그대로 그 내용대로 승낙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포장의 종류로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포장으로 물품 개별 포장입니다. 각 물품의 보호 기능과 물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기능. 소비자가 겉에 물품을 딱 봤을 때 패키지가 좀 예쁘게 돼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너 패킹, 아우터 패킹, 유니터리 패킹 세 가지 중에 뭘 고르시고 싶으세요? 네, 유니터리 패킹, 개장을 얘기합니다. 물품 하나하나를 포장한 걸 이 포장을 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물품들을 일정 단위로 묶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포장을 한 걸 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료수나 뭐 생수 같은 거 보시면 6개씩 식스팩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장은 이런 걸 다 묶어서 최종적인 운송을 위한 최종 포장을 우리가 아우터 패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개장, 물품 개개별 하나하나의 포장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 품질 결정 방식 중에 보세 창고도 거래,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자, 보세 창고도 거래라는 건 매도인이 매수인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수입국의 보세 구역에다가 물품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갖다 놓고요. 여기서 매수인을 찾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자국에 물품이 와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가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 상환도 지급 COD, Cash on Delivery.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국가 수입국으로 보내죠. 물품을 보내면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서 와서 물품을 검사하고 나서 계약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물품하고 현금하고 맞바꾸는 동시 지급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식들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매수인이 거래 물품을 물품의 소재지에서 실제 확인하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의 품질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실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좀 특이한 방법들이죠. 자, 요걸 우리가 sale by inspection, 점검 매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선화증권 중 온보드 노테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자, 온보드 노테이션은 본선 적재 부기를 얘기하는 거죠. 노테이션 했다. 뭔가를 끄적끄적 이렇게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BL상에. 자, BL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본선 적재된 날짜,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물품을 본선 적재하기 전에 이전에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걸 그냥 수리하고 나서 BL을 발급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일만 나와 있지 본선 적재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본선 적재하기 전에 받은 BL을 우리가 received BL, 수취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물품이 본선 적재된 후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본선 적재 선화증권 shipped BL 또는 온보드 B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선 적재의 부기는 이미 본선 적재가 됐다는 사실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죠. 예, shipped BL, 온보드 BL,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63번 볼게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을 일단 선적했어요. 선적 서류를 BL이나 기타 서류들을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업자의 지사나 수출지에서 그 나라에서 수입상의 대리인한테, 지사나 대리인한테 서류를 그냥 제시합니다. 또는 해외의 수입상에게, 외국에 있는 해외 수입상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해서 서류하고 아무튼 맞바꿔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예, cash against document. 서류하고 현금하고. 근데 실제로 현금은 아닐 거고 송금을 해줄 겁니다. 이런 거래 방식을 우리가 CAD라고 했죠. 자, COD 같은 경우는 Cash on Delivery, 물품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것. CAD는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것.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러피언 DP라고 부르는 건 CAD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약간 추심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인 추심하고는 좀 달라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국에 있겠죠. 매수인의 거래 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선적 서류를 송부하면 매수인이 그 은행에 가서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갖고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금 지급하고 서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추심에서의 Document Against Payment, DP 방식이랑 닮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도인이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거래 은행에 서류를 직송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심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추심에서는 추심 의뢰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송부되죠. 그리고 환어음도 발행되는데 이때는 환어음 굳이 필요 없고요. 그냥 서류만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CAD 조금 변형한 것, 이런 걸 유러피안 DP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용장에서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자, UCP 500에서는 취소 가능, 취소 불능 신용장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UCP 600에서는 신용장의 정의에 신용장이란 취소 불능이며 이렇게 아예 정의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irrevocable 신용장이 취소 가능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어요. 취소 가능인지 불능인지 모른다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취소 불능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신용장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장의 expiry date, 신용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가 없다면 도착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은행은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다.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서류의 제시기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날짜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는 도착일로부터 21일, 이 부분은 어디서 변형된 거냐면요. 선적 후 21일 이내에 그 운송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후 21일이 경과한 운송 서류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좀 합쳐서 오답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신용장상에 서류 제시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를 어디다 제시해야 되는지 지정은행을 명시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수익자가 통상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유매입 신용장입니다. 자, 지정은행이라는 건 그 UCP상의 정의에 의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얘기하는데요. 그 지정은행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뭐 ABC뱅크에 가서 결제 또는 매입을 받아라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은행에 가야 되고요. 이런 은행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은행에 가서 다 신용장의 결제 또는 매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우리가 자유매입 신용장, 아무 은행이나 수익자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에 가서 결제 또는 매입을 요구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통지은행은 본문 중에 through 다음에 기재되기도 한다. 신용장을 통지할 때요, 이 신용장은 through ABC 통지가 된다. advised through ABC 뱅크 이렇게 썼다면 ABC 뱅크를 통해서 이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해서 신용장을 통지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